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입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같은 디자인과 색상을 가진 수백 대의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는 이 모습, 대체 어떤 상황처럼 보이시나요? 수출되길 기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차들은 비바람을 맞으며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차들은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수소연료 전지차 미라이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고 있어야 할 친환경 수소차들이 어쩌다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건지 저 최 기자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도쿄올림픽의 공식 후원사로 이번 올림픽을 통해 자사의 수소연료 전지차와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의 홍보를 위해 대대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도요타는 주행 중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량인 수소연료 전지차 500대와 전기차 850대, 1350대를 포함해 총 3700대의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역대 최대 규모의 친환경 차량을 선보인다는 계획이었죠. 그중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엠블럼이 코팅된 수소연료 전지차 미라이는 대회 관계자의 각 장소 간 이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면서 무용지물이 된 상황입니다. 결국 500대가량의 미라이는 처분할 곳을 찾지 못해 도요타 본사 인근 주차장에 더러운 상태로 방치됐던 것입니다. 도요타 측은 현재 방치된 차량들에 대해 곧 출고될 예정인 차량들이라며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언제, 어디로 처분할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있죠. 그래도 방치만 됐을 뿐 사실상 문제없는 차량들인데 연기된 올림픽 날짜에 맞춰 다시 투입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것마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문제의 수소연료 전지차 미라이는 1세대 모델인데 올 연말 신형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죠. 때문에 구형 모델이 되어버린 미라이 1세대로는 다음 올림픽에 투입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한일 네티즌들은 차라리 팔아라. 수개월을 비바람 다 맞으면서 방치돼 있고 심지어 올림픽 로고도 박혀 있는데 누가 사냐. 중고차 팝니다. 탄 적 없음 등의 반응을 보이며 현재의 대처에 대해 비난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이번 도쿄올림픽이 예상치 못하게 연기되면서 이런 곤욕을 겪고 있지만 분명 올림픽을 통한 차량 홍보는 아주 좋은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전략은 우리 한국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을 통해 이뤄냈죠. 당시 현대자동차는 미래형 자동차를 투입해 차량 부분 지원과 마케팅을 펼쳤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수소연료 전지차 5대를 평창 경기장 주변 구간을 왕복하는 자율주행 체험 차량으로 활용했고 수소연료 전지차 50대를 투입해 평창, 강릉 내 주요 거점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 선수단과 관람객을 실어 나르는 무공해 친환경 셔틀버스도 마련됐죠. 다양한 지원과 시승으로 선수단, 올림픽 관계자, 관람객 등 모두가 제약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이어 대회 기간 동안 수소연료 전지차의 원리를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도 오픈해 좋은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이 같은 마케팅은 대한민국의 미래차 경쟁력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됐는데 아마 도요타에게 바라던 게 바로 이런 그림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도쿄올림픽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때문에 도요타는 다음 올림픽에 신모델을 투입할지 무엇보다 방치되고 있는 수백 대의 1세대 모델들을 어떻게 처분할지 골머리를 썩이고 있을 겁니다. 이번 도요타의 신모델은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6년 만에 나온 신형 미라이는 뒷바퀴 굴림 기반의 새 플랫폼을 써 더 길어지고 낮고 넓어졌습니다. 또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640km 수준에 완전 충전에 걸리는 시간은 5분 남짓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업계의 시선은 자연스레 현대자동차의 넥소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1회 충전 시 609km를 달리고 완전 충전에 5분 정도 걸리는 만큼 비슷한 사양으로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이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대자동차와 도요타 자동차가 수소 패권을 두고 한일전을 벌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차에 이어 도요타가 현대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일 겁니다. 현대의 넥소는 최근 일반대 판매를 돌파하며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죠.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넥소 판매 대수는 4,818대로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2위를 기록한 미라이의 2배 되는 양입니다. 넥소는 수소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북미와 유럽에서 안정적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 9월까지 집계된 해외 판매량은 작년 동기간 동안의 해외 판매량을 넘어섰죠. 이른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크게 위축됐음에도 넥소의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해 아주 의미가 깊은 성과입니다. 반대로 미라이와 혼다 클래리티는 판매량이 급감했죠. 이번 판매량 차이는 차세대 친환경 파워트레인으로 주목받는 넥소의 연료 전지 시스템과 현대차의 첨단 편의, 안전 사양, 그리고 뛰어난 SUV 활용도 등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현대가 승용 수소 전기차에만 강한 것이 아닙니다. 승용차부터 상용차에 이르기까지 현대는 수소 전기차 기술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 대형 트럭 양산 체계를 구축했으며 11월까지 총 40대의 수소 전기 트럭을 수출했습니다.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은 1회 충전으로 약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친환경 트럭으로 스위스에서 각종 물류 사업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또 7월에 양산을 시작한 일렉시티 수소 전기 버스는 중동시장 첫 진출 소식을 알렸죠. 현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소 전기차 중장기 로드맵인 FCEV 비전 2030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선 연 50만 대 규모의 수소 전기차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연료 전지 시스템 생산 능력을 70만 기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7조 6천억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수소는 민주적인 에너지다. 못 사는 나라도 자동차를 굴려야 한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은 1998년 친환경 에너지로서 수소의 가치를 일찌감치 내다보고 수소 전기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22년 만에 아들인 정의선 회장 때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수출하면서 비자동차 부분에까지 진출하고 있죠. 지난 9월 스위스의 수소 저장 기술 업체인 GRG 테크놀로지스와 유럽의 에너지 솔루션 스타트업에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수출했습니다. 현대차가 수출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은 넥소에 탑재되는 95kW급 연료 전지 시스템으로 이를 수입하는 GRG와 에너지 솔루션 스타트업이 해당 연료 전지 시스템을 활용해 비상 전력 공급용 및 친환경 이동형 발전기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수출은 지난 7월 EU 집행위원회에 수소 경제 전략이 발표된 직후 이뤄진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의 첫 해외 판매라는 점에서 친환경 선진 시장인 유럽에게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한국 기업의 노력과 기술이 있기에 한국은 수소 경제에 있어 그 입지를 단단히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도 이 같은 한국 기업의 수소 경제를 위한 행보를 극찬하며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이 앞으로의 4차 산업 시대에서 절대 강자가 되어 전 세계의 선두가 되길 바라며 그 노력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식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 일본 정부가 지난 몇십 년간 공들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 위한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가며 대한민국 정부의 심기를 살랑살랑 건드리던 일본에게 국제수로기구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한 것인데요. 1953년 국제수로기구 IHO가 발간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를 보면 우리나라 동해의 이름을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해도를 근거로 각종 지도에 일본해라는 이름을 써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국제수로기구 사무총장이 회원국들에게 보낸 해도 개정 협의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정치적 논쟁으로 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모든 바다의 이름 대신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유 번호 방식이 이름을 쓰는 것보다 디지털 시대에 더 적합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고 미국, 스웨덴, 캐나다 등도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총회에서 결정되는데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지난 1997년 IHO에서 동해 일본의 병기를 주장한 지 20여 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해라는 이름은 독도를 일본 땅으로 주장하는 데 있어 근거로 활용해 왔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미국 해군이 홈페이지에 일본해라는 표현을 썼고 미국은 한국 정부 및 언론에 여러 차례에 걸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일본해가 미국의 표기 방식이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작년 말에는 국가대표용품 후원업체인 아레나코리아의 제품에서 세계 지도가 그려진 여자 수영복에 동해 대신 일본해가 표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한창인 작년 7월 제조된 제품이라 대중의 비난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아레나 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에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공식 입장을 내고 잘못된 점을 인지한 즉시 전국 매장에서 판매 중지했고 폐기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매체들에서도 한반도 관련 기사에 일본해로 표기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한국을 다녀간 아르헨티나 주요 매체의 기자들이 현지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잇따라 동해로 수정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작년 말 KBS는 뉴스에서 황사 원인을 분석한 뉴스 리포트를 보도하면서 동해 쪽에 일본해라고 표기된 지도를 방송했습니다. 하나그룹을 비롯해 LG그룹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들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도상에는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하는 등 여전히 역사인식 바로 세우기에 소홀한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수로기구의 이 같은 조치가 단독 표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회원국들이 다 인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민간 지도 제작사, 인터넷 포털에 좀 더 다가가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각국 정부나 지도 제작업체와 1대1로 동해 명칭을 홍보하는 게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20여 년을 지속해온 동해와 일본의 표기 논란은 제3의 중립국 이름을 다는 방식으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최종 통과되더라도 동해 일본의 표기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제수로기구가 새로운 표준을 채택하더라도 각국이 이를 준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새 표준 도입이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 의미는 일본의 표기의 근거를 무력화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오히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실질적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2000년대 초반 약 2%에 불과하던 동해 단독 병행 표기는 최근 4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영국 더 타임즈, 프랑스 르몽드 등 유력 매체 등에서도 동해 표기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흉심은 동해를 일본해로 우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방력을 강화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아베 신조 정권의 계승을 표방한 가운데 일본 방위비 규모가 7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21년 회계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방위성이 재무성에 제출하는 예산 요구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가 넘는 방위비 지출 계획이 담길 전망입니다. 일본의 방위비는 아베 전 총리 재집권 후 처음인 2013년도부터 8년 연속 증가했으며 내년도까지 9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사실상 아베 시즌2라고 볼 수밖에 없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두고 일본 내에서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아베 사임 당시 지지율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스가도 아베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지지율 역시 바닥을 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새 출발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 대한 초반 지지도가 기록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7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78년 이후 내각 출범 직후 지지율로는 2001년 4월 고이즈미 주니치로 87%, 2009년 9월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 75%에 이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요미우리 신문뿐 아니라 교도통신 66.4%, 아사히 신문 65%, 이온게이자이 신문 74%, 마이니치 신문 64%로 5개 언론사 조사 평균 지지율이 무려 68.7%였습니다. 응답자의 60%는 스가가 2년 이상 총리로 재직하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까지 스가가 총리를 하면 좋겠다는 반응은 32%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스가 총리이지만 아베 시즌2라는 평가답게 시작부터 스가 장관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돈을 주고 산 도쿄올림픽이라는 것이 일본 아프리카의 검은동 커넥션에 의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2020년 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던 지난 2013년 9월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를 전후해 일본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 측이 IOC 유력 인사들의 아들에게 거액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버즈피드 뉴스, 교도통신, 라디오 프랑스, 아사히 신문 등 다국적 언론사로 구성된 국제탐사보도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층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보도팀이 확보한 미국과 프랑스의 금융범죄수사 기록에 따르면 2020년 올림픽 개최지가 발표되던 2013년 9월 7일을 전후해 싱가포르 컨설턴트 업체 블랙타이딩스의 계좌에서 세네갈 사업가 파파마사타 디악의 계좌로 총 4억 3천만 원이 송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